인선지 앞으로 제가 오늘 포함해서 한 번이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미술사다 해가지고 책을 사시게 되면 오늘 하는 것부터 다음 하는 시간까지 꽤 대부분이 됩니다. 앞에 4시간은 사실 너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제가 했냐면 저는 이제 30년 노하우가 안 되는 겁니다. 매치 부분이 좀 서툴러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기 위해서 미술사를 원하셨었고 여행하셔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미술관이기도 해서 바깥의 풍광들이거든요. 성당이 생겨났던 이유하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도시가 그렇게 구성이 될 때 또 어떤 것들이 사람들은 어떤 걸로 했었는지 그리고 이탈리아가 중요하다 계속 그러는데 뭐 때문에 중요한 건지 그 얘기를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미술이 처음에 뻗어나갈 때 이탈리아 지도를 두고 이쪽에서는 어떤 산적인 면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색깔적인 면으로 어쨌든 미술의 가장 두 가지 비주얼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거를 자기들이 충족을 시켜가지고 위쪽으로 표현을 해줬다는 거 거기까지를 사실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핵심적인 것은 간단해요. 유럽의 문화가 이탈리아하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에서 가지고 왔던 걸 이탈리아에서 섞어가지고 보내주는 과정인 건데 중세라는 좀 특이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랑 합쳐서 유럽을 생각하면은 유럽의 어쨌든 기초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결정적으로 쇠퇴를 하게 된 이유, 르네상스가 쇠퇴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던 이유도 경제적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경제적인 게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로마나 중동에서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중해 상권을 이탈리아에서 다 뺏어가지고 석권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가 남는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랬던 이탈리아 도시들이 기껏 해봐야 인구가 3만 4만 정도였습니다. 많아봐야 10만이죠. 그랬는데 프랑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나폴레옹 시대 정도까지 가면 프랑스의 인구가 대충 10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10만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안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역사는 한국에 책이 제대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여건이 안 되고 나와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실해요. 그 중간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래서 이탈리아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써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언젠가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넘어가자면은 이탈리아의 역사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된 것은 이탈리아의 작게 나눠졌던 이 사람들이 통일을 하지 못해서 외세에서 침략이 들어올 때마다 어느 때는 이쪽에 들어가 있다, 어느 때는 또 반대쪽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반복이 돼서 이탈리아가 그때 가장 치를 떨기 싫어했던 두 가지 외세가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였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밀라노를 차지하고 얘네가 다음에는 뭐 제네바 그러니까 그 어디가 토리노나 그런 쪽을 차지하고 서로 싸워가지면서 나눴다가 다시 또 뺏겼다가 이런 거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한번 들어오면은 20만씩 들어오니까 인구 다 나가봤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맨날 프랑스한테 얻어터지고 프랑스한테 저것들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도 딸리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탈리아가 발전을 했었던 것은 이탈리아에 돈이 많았기 때문이고 이후에 프랑스가 그걸 역전시킨 것은 그 돈 많았던 것을 다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때문일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요거는 세 가지 범선, 세 개의 범선이 나옵니다. 요 세 개의 범선의 대장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제일 처음에 저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미국이라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쓰기 이제 발견을 한 거고, 저희들이 봐야 되는 시각은 침략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런 타이밍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저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였을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1492년에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대륙을 발견을 했을 때,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 도착을 했을 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게, 저쪽에 지중해 무역을 이탈리아가 워낙에 꽉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후발주자였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뚫고 갈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장사하는 것 뿐이라고 판단을 들었고, 지중해는 못 쓰겠다. 그렇다면 다른 항로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게 만든 이유, 이렇게 만들게 된 원동력은 이쪽 부분에서 있었던 가지고 있는 향신료하고 여러 가지 비단이니 고급품들, 그런 고급품들을 팔아서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경제적인 욕망 때문이거든요. 부에 대한 추구 때문인 건데, 이탈리아를 못 넘어서니까는 다른 항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시아에 닿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죠. 요거 전체의 존재를 모르는 거고,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모르는 거죠. 태평양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죠. 너무 변화가 없이 큰 바다를 해서 태평양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 일이 없이 다 죽었죠, 바다는. 먹을 것도 없고 끝도 안 나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이게 바다가 컸다 그래서 태평양을 불렀니, 이 두 가지 존재를 몰랐던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 인도가 있겠지 생각을 해서 돌아갔기에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을 얘네들은 인도 사람이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토르데시아스라는 이 선은 처음에 1493년에는 교황이 그어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조정해가 1494년 한 번 더 그렸죠. 바로 저것 때문에 다음 주에 월드컵 시작하는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가 바깥쪽으로 나가고는 싶은데 바깥쪽으로 나갈 기술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한테 원조를 청합니다. 원조라기보다 용병을 구하죠. 선원하고 항해사하고 선장은 전부 이탈리아인데, 그럼 콜럼버스도 이제 그 사람 그런 쪽이었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여왕이 이쪽으로 가서 네가 따는 거에 30%는 네가 먹고 남은 70%은 내가 먹을 테니까 갔다 와라 해가지고 보내준 거거든요. 콜럼버스가 성공을 하고 나서 포르투갈도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이탈리아에서 용병을 모집을 해와서 너도 나도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늦었으니까 포르투갈은 이쪽으로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시아를 가자. 그래서 너도 나도 바다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얘네들이 피 튀기는 경쟁을 했어요. 그때 여기 있는 중심부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프랑스니 뭐니 하는 나라들은 여기에 나가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둘이서 경쟁을 하다가 자기들만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요거가 대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은 영화 미션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토, 남아메리카 대륙의 영토를 포르투갈 땅은 어디로 하고 스페인 땅은 어디로 할 건가 조정이 되면서 벌어지는 게 미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토가 바뀌니까. 그 이유도 없이 원주민들 서로 죽고 죽이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이때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든 교황이 자기 맘대로 지도에다가 이렇게 쭉 주황색 선을 그어놓고는, 그럼 이제부터 이쪽의 왼쪽은 스페인 땅으로 다 하고 이쪽의 오른쪽은 유럽을 제외하고 전부 포르투갈 땅으로 다 하자 해서 나눈 선이 이 토르데시아스 선입니다. 포르투갈이 쭉 인도도 지나서 일본까지 와서 자기들의 총을 일본에다가 팔게 되는 바람에 일본 애들이 그 총 들고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입니다. 한국은 그때 총이라는 무기를 몰랐어요. 대신 대포가 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딘 건데, 포르투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스페인은 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메리카 대륙의 북남미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사실은 스페인어가 된 거죠. 근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 이유가 이 손을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에 딱 걸렸죠. 딱. 그러면서 아마존 강으로 나눠지는 여기까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가 써지도록 걸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요거를 담당을 했던 포르투갈 재상은 훈장을 받았죠. 너 진짜 잘해. 브라질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언어의 섬으로 들어갈지. 남미 대륙 전체가 남미 스페인어를 쓰는데 브라질 혼자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거는 동유럽에서 전부 다 언어를 자기 나름대로 세르비아계 러시아어를 쓰는데 루마니아만 이탈리아어를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어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라질에 갔을 때 한번 브라질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네들은 왜 포르투갈어를 쓰냐? 스페인어를 쓰면 서로 이렇게 무역이나 뭐나 다 쉬울 때. 남미 인구 55%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왜 바꾸냐? 그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다 합쳐봤자 브라질이 경제 무력이니 아니면은 인구니 아니면은 뭐 자원이니 하는 거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러니까 걔가 뒤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브라질한테 아르헨티나가 가끔 축구 가지고 덤빈다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똑같은 나라 크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8분의 1이 안 돼요. 그때 처음 알았죠. 그렇구나. 그리고 브라질은 하나도 불편할 게 없어요. 어쨌든 월드컵도 자기들끼리 뭐 개최를 하게 된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무역을 하고 나서부터 이탈리아의 지중해에서 작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부 멸치가 되고 있는 거죠. 진짜 무역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에 가면은 아니면은 일본에 가면은 금을 얻을 수 있다. 향신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는 거는 소용이 없이 됐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다 마르코폴로라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에다가 뻥을 너무 쳐놔가지고 이탈리아한테 뻥을 너무 쳐놔가지고 그걸 믿고 갔던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남미를 통해서 유럽에 전해진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감자. 제일 좋은 게 담배. 선생님 말씀하신 감자고 감자가 제일 중요했고요. 담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킨 거에 감자하고 담배가 들어갔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매독이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남자들은 배달고기 다 먹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매독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감자로 산 사람이 많았고 그거는 유럽의 인구가 약간만 흉작이 일어나도 다 굶어 죽던 시절에보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신료가 들어가게 될 때 향신료는 여기도 있었어요. 향신료가 들어가고 설탕이나 그런 것들이 대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음식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의 유럽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가끔 소가 죽어야지 먹는 거예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먹고자 하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죠. 가장 심각하게 가난했던 게 유럽 대륙이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미 아시아의 중국은 그런 걸 뛰어넘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농담 삼아서 아이들끼리 말싸움 티격태격 할 때 프랑스어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중국을 전부 다 이제 무시하는 거죠. 바보 같고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애가 자기 나라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프랑스어 선생이 있는데 선생님 잠깐 일어나보다 보니까 니네가 1492년에 유럽이 이쪽으로 가서 남미, 북미, 저 아메리카 대륙을 쳐들어갔을 때 니네 인구가 몇 명쯤 됐니? 그러는 거예요. 유럽 인구 전체. 그때가 한 1억 2천만 정도 됐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정확히 1억 5천만 정도 됐었는데 같은 시기에 1400년도에 중국의 인구가 이미 2억이 넘어갔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유럽 전체가
1억 인구를 몸매게 살려가지고 바깥쪽으로 뛰어나가서 전 세계를 식민지 만들고 사람들 죽이고 몰살시키고 뺏어오고 노예 만들고 온갖 짓 다 할 때 중국은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사람 죽여가지고 뺏어오는 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알아서 해요. 누가 더 잘났냐? 할 말 없죠. 유럽 애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중국은 자기들 식생활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했었어요. 근데 유럽은 이제사 뺏어오면서 겨우 먹고 살만한 게 된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은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페루하고 칠레하고 모든 남미의 대륙의 원주민들은 은 광산에서 물살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시킨다고. 그리고 그 은을 무한정 퍼서 갔습니다. 은을 라틴어나 프랑스어에서는 ARGENT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거는 프랑스 말에서 아흐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흐장이라는 뜻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돈을 다른 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로마는 전체 단위로 로마화가 통용이 됐기 때문에 경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세가 들어가게 되면서 현물 경제로 바뀌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통화의 가치를 보존해주는 중앙정부가 없는 거니까 각자 지역에 떨어진 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물물 교환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돈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여기에서 은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서 유럽 전체 은이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연히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자기 땅에 아무것도 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들어와서 물건 사갖고 와야 돼요. 이탈리아에 와서 프랑스에 와서 다 하다 보니까 돈을 있는 대로 펑펑 쓰는 거죠. 그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은의 가치가 이전하고 얘네들이 은을 발견했을 때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상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가가 새로 물건값이 정해지게 되고 서로 교통을 하게 되긴 하는데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개방이 되고 열려지고 통일이 되고 나면은 돈 버는 놈하고 굶어 죽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지게 된 게 유럽의 상업혁명 때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은을 엄청나게 퍼갔던 항구를 아르헨티나라고 불렀어요. 아르장이 나가는 곳이에요. 남미 대륙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가지는 게, 자기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커서 쓰지도 않던 거를 다 뺏기고 그렇게 되게 되게 남미 대륙의 역사가 됩니다. 어쨌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한때 반짝하고 바로 망해버렸어요. 퍼올 게 더 이상 없었을 때 이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 노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기들 경제가 망해버리게 된 거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딱 그 역할만 하고 없어졌습니다. 역사에서. 그런데 15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각성을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원거리를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탈리아 상인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선단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 대륙의 무역은 이제까지 있던 것을 뺏어서 오스트리아에서 담당을 해버리고 바다의 무역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강대국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예전에는 우리 베네치아가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고 이딴 소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던 것도 돈 문제 때문입니다. 르네상스가 끝난 것도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짧게 끝난 거죠. 근데 그 르네상스가 뭔지 잠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였냐? 중세 동안에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게 두드러지게 이탈리아에서는 미술 예술에 모였습니다. 왜냐면 거기다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에도 사람에 대한 정신,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은 사람을 다루는 방식 이런 인문학 같은 것들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르네상스거든요. 새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가 조각하고 건축에만 유산이 남겨진 게 아니죠. 로마도 어떤 타일 벽화나 안 그러면 그림들에만 자기들이 가치를 남긴 게 아니거든요. 로마는 로마 법을 만들었었고 그리스는 그리스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르네상스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뭔가를 발견을 하고자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발견을 했던 것은 철학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얻어맞게 된 게 무비판적으로 따라갔던 종교였었어요. 로마에서 결정하면 우린 따라간다. 이게 대부분의 유럽이었었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서 타이밍 걸려서 루터가 뭔가 교황한테 항의를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구색에 맞게 잘라나가는 바람에 유럽에, 북유럽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는 대부분 정치투쟁, 대부분 종교전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든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유럽의 나라들이 자기의 꼴을 갖추게 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우선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교황의 힘은 강합니다. 다만 교황이 강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강한 건 아니죠. 이탈리아의 다른 모든 도시들은 꽝이 된 거고 교황령이 있던 로마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 이렇게 하니까는 당연히 로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800년대까지 로마는 이탈리아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독립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도 피렌체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 수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두 세력하고 각자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절대왕이 시작됩니다. 각자 나라의 대표 주자들이 나타나는 게 저 시절입니다. 짧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인쇄물은 인상주의인데 지금 짧게 바로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크 로코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입니다. 제일 처음에 로마죠. 여기가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입니다. 요거를 만들게 됐던 게 미켈란젤로 이후에 계속해서 브라만테니 아니면 그 이후에 100년, 150년에 걸쳐서 이 성당이 제작이 됐죠. 이 성당이 제작이 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교 개혁 때문에 권위가 흔들린다. 우리 카톨릭의 권위가 흔들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은 당시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교황 스스로 바뀌어야 되고 개혁을 한다 그러면 교황이 현 시대에 맞는 지도자 역할을 보여준다 이런 거겠죠. 미디어도 없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교황이 사는 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건축적으로 요거는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손으로 사람들을 감싸 안는다는 뜻입니다. 연출적으로 저렇게 보이고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지만 감싸 안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가보시죠. 크기에 대한 느낌을 실제로 느끼셔야 돼요. 바티칸 성당은 고딕 성당들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그것도 400년이나 지나서 지어졌어요. 고딕 성당들이 지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진으로만 보셨을 때는 고딕 성당이 훨씬 더 날카롭고 인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그거보다 훨씬 부드럽고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가 사람들을 위압을 할까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꼭 삐죽삐죽한 거에 위압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당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성수를 하고 십자가를 하게 되거든요. 성수대가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성수대가 하나씩 다 있어 사람들이 신자들은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같이 여행을 하시다가. 요 성수대를 보통 이렇게 아기 천사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녀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조개 모양만 만드는 요 천사가 2m입니다. 크기가. 여기가 2m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까치바르로. 무슨 뜻일까요? 거의 크기로 사람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긴 절대로 위협적이거나 안 그러면 권위적이거나 그런 게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크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모든 게. 그 친구가 저렇게 만들어 놨던 친구가 이 친구인데 성당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양쪽으로 쭉 어떤 성인들의 상들이 좀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성당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를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제일 작은 게 3.5m입니다. 4m, 5m, 6m짜리 상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성당에서는 별로 그게 크기에 대한 위화감이 안 생겨요. 멀리서 보면. 그런가 보다. 이 성당 규모에 딱 맞는 크기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갔던 화려한 거, 여기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정보를 사람들이 보고 이게 진짜로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게 교황청에서 바라던 느낌이었고 그게 바로크의 정신 같습니다. 바로크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프린트에 그러니까 찌그러진 진주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은 바로크가 나타내는 이런 선들 때문에 그런 말이 붙었습니다. 선들이 일종의 이런 거죠. 굉장히 정돈된 고딕이나 안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선들은 화려하게 뭔가를 장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크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뭔가 동작을 다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람에 흩날리듯, 물결이 휘날리듯,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듯 하는 그런 곡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과연 뭔 얘기일까?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의 별명은, 그러니까 여기를 부르는 이름은 어부의 의자. 어부의 의자다. 뭐가 어부의 의자? 여기에 의자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나무로 만든 건데 의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각 지역의 왕들이 써봤던 거죠.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1대 교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베드로한테 네 이름이 베드로라고 정하고 돌을 골땡이라고 정하고 네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하는 바람에 교회라는 조직체가 올라가게 된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다 해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게 된 거죠. 그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부의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나무로 만든 어부의 의자는 상징적인 거고 그 어부의 의자를 둘러싸고 있는 장식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베르닌이 솜씨기도 하고 바로크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로크 미술은 지금까지 베네치아나 피렌체에서 하고 있던 르네상스에 발견된 것들을 절대왕권에다 복종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던 일종의 정치하고 미술이 결합이 됐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했던 주문자의 권위와 위상을 위해서는 모든 게 서비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늘로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기가 질려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려함과 그 정도의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크입니다. 바로크의 특징들은 이런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개발이 됐던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 때는 요만큼 표면적으로 발견했던 것을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갔다고 느끼시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만든 게 단지 장식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베르니니는
아까 잠깐 이제 초상화가 나왔습니다. 베르니니라는 바로크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조각가 겸 건축가가 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이 친구가 바깥쪽으로 외출을 하게 되면은 세 세대의 여자들이 쫓아왔다고 해요. 애기들은 구경을 하려고 쫓아오고, 여자 애기들은. 처녀들은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쫓아오고, 할머니들은 뭐라도 챙겨주려고 쫓아오고. 여자들 모두가 베르니니를 아낄 만큼 좋았는데, 이 베르니니는 그 바람에 평범한 연애는 잘 안 했어요. 항상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연인을 버리고 이런 일을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르니니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가장 손꼽히는 슈퍼스타가 된 게 20대입니다. 그 20대 때 이미 교황이 여러 가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됐던 거죠. 저 베드로 성당안 들어갔던 장식들은 베르니니가 굉장히 과단성 있게 자기가 이런 장식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장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그 솜씨가 거의 최고였습니다. 여러분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다비드상을 기억하시죠? 근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굉장히 정적이었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움직이지 않아야 됐고, 그 안에 이미지가 공화국의 이미지를 집어넣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감정을 최고로 터뜨릴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운동감이 있는 다비드. 여기는 지금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하고 다프네 전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는데, 아폴로하고 다프네가 아폴로가 괜히 큐피트를 깔아뭉갰다고 큐피트가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해서 아폴로는 다프네를 좋아하게 하고 다프네 아폴로를 죽어도 싫어하게 만들고 서로 달리기를 하다가 나무로 변신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페르세포네가 지옥의 왕 하데스한테 잡혀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그리스 전설입니다. 그 페르세포네를 조각을 했었을 때 베르니니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건데 미술사 수업을 하는 동안에 보여드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또 한국의 거의 모든 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감탄하시고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그게 저는 사실은 한국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게, 한국은 이렇게 선적인 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놓으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미술의 어떤 특징인 건데, 색깔 있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감동을 하죠. 어떻든 이게 근데 감동을 하지 않을 건 아니고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거의 뭐 대리석을 사람 살보다 더 제대로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싶게 이렇게 다뤄놓는 건데, 이런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거는 바로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여러 개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크는 연장선상이 있어요. 탁 단절이 된 게 아니라 르네상스가 대규모 권력의 서비스를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예술가들은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 정도로 장식이 엄청나게 부풀어서 화려하게 되고, 약간 드라마틱하고 약간 과장된 장면들이 나타나게 돼서 아까 베드로 성당에 나왔던 조각들이 전부 다 뛰어가고 있고 들고 막 이렇게 극적인 표정을 짓고 있고 이렇게 됐었죠. 그런 거에 더해서 르네상스 때는 안 나타났었던, 사실은 르네상스는 그리스하고 로마의 거를 카피해서 새로 내는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에 대한 발견이 조금 더 신청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크의 특징입니다. 베르니니는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저러다가 숙청을 당했어요. 너무 까불어서. 베르니니가 교황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 옆쪽에다가 삼위일체를 뜻하는 두 개의 큰 탑을 세워놓으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교황이 넘어갔어요. 너무 이뻐하는 베르니니. 근데 요거를 딱 만들었을 때 밑에 지반이 너무 약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베르니니는 자세한 것도 조사 안 하고 지 공을 위해서 오바를 했다는 점을 잘려서 좌천을 당했죠.
잘린 이후에는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다시 제거를 하고 새로 재건된 게 베드로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르니니는 거의 20년 가까이 로마에 발을 붙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재기할 거를 노리고 있다가 재기를 하게 만든 게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라는 성당에 들어가게 될 성녀 데레사 조각을 하게 됐을 때였어요. 지금 우리들은 바로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 바로크는 극적이며 장식적이고 굉장히 권위의 서비스를 하는 거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것을 더 깊이 발견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성당이 깔멜수도회 성당이에요. 깔멜수도회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세수도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깔멜수도원에서는 대표적으로 내놓는 성녀가 성녀 데레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데레사 성녀가 자기의 자서전을 쓴 게 있었어요. 그 자서전에 자기가 어느 날 간절히 바라던 신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내 몸이 화살에 뚫려서 너무나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던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이 환희로 바뀌고 신을 드디어 내가 경험을 했다는 뜻이 이런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은 정말 평화로워졌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자서전이 저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저 성당에 깔멜수도원에서는 지난번에 중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금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성인에 대한 것. 성인의 유해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성인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성녀 데레사가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데레사의 조각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데레사 성녀를 기리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좋겠다 그랬는데, 깔멜수도원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돈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조각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었을 때 좌천돼가지고 못 돌아오고 있는 예전에 실력 있던 조각가 베르니니를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베르니니를 데리고 왔죠. 베르니니는 저기에 들어가면서 항상 모든 조각가가 그럴 때 중간에 간섭받는 게 싫어서 문 닫고 들어갈 테니까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을 끝날 때까지 절대 들어오지 마 얘기를 하고, 막판에 주교하고 수녀 원장을 저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오셔라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수녀 원장하고 주교가 보자마자 둘 다 우린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이게 왜? 얼굴이 이랬기 때문에. 다들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상징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제목이 테레사의 엑스타시입니다. 한국에서는 엑스타시가 주로 성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어가게 돼요. 성적으로 자기가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엑스타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서양의 실제 영화에서는 어떤 궁극의 환희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자기가 정신적으로 평온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순간을 싹 지나가고 정점의 순간을 그냥 엑스타시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중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교하고 수도원장이 보자마자 야 이게 지금 조각이냐, 그리고 이게 지금 데레사가 하느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냐, 지금 이게 너는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냐 그랬는데, 베르니니는 거의 천연덕스럽게 그랬다고요. 그거만 아니면 뭐냐, 네가 뭘 생각하는 건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베르니니 자신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굉장히 웃기게 하고 웃고 있거든요. 화살을 들고 찌르기 직전 순간에 여자의 얼굴은 남자 품에서 기뻐하고 있는 여자를 그려놓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랫동안 회의를 했어요. 뻔한 회의를 했죠. 그 돈 들여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돈 안 주고 저거 다시 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이거 그냥 종교적으로 그 환희를 느끼고 있는 걸로 합의를 합시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냐.
안 믿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반으로 나면서 이 성당 앞에 나가서 서로 싸우게 됐어요. 주먹을 서로 패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고 로마 시내 1500년대에 이 조각을 보고 나와서 싸우고 로마 사람들이 전체가 화제가 되고 그리고 와글와글하고 시끄러운 그 일이 있으면서 베르니니는 다시 어쨌든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베르니니는 복귀를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이후에 이런 조각들을 여러 개 로마의 곳곳을 다녀서 베르니니 조각만 찾아다니는 코스가 있습니다. 보실 때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은 천재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러면서 좋아하시는데 정말 잘 만들죠. 정말 잘 만들면서 동시에 얘 일부러 노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베르니니는 이렇게 돼서 성공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크는 베르니니를 비롯해서 이런 작가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플란더지의 길에서 네로가 죽을 때까지 보고 싶어 했던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플란더스의 길 마지막에 자기가 입장료를 내야지 볼 수 있었던 그림의 성당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파트라시아하고 같이 그림 장막을 걷고 저 그림을 쳐다보면서 얼어 죽는 걸로 이제 끝나잖아요. 바로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거는 루벤스의 예수를 십자가에 달다라는 작품이죠. 엔트워프, 벨기에 엔트워프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전히 아까 베르니니가 교황의 의자, 그러니까 어부의 의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 뒤쪽에 있는 구름이나 아니면 빛에 대한 장식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장치를 해서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그림 안에 표현될 땐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루벤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자를 항상 조금 부담되게 그려가지고 살짝 조금 문제기는 해요. 주로 이제 여자가 저렇게 토실토실한 여자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부인을 새로 얻었을 때도 누드를 제가 안 보여드릴 것 같은데 굉장히 토실토실하고 막 부인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 여자가 그렇다는 것보다 선이 어떻다는 거를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물결이 일렁이듯이 바람이 불듯이 색깔하고 운동감과 모든 것들이 장식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바로크 예술의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감이나 그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루벤스는 어떤 작가들보다도 이런 운동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죽을 때까지 자기 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유럽의 모든 왕들이 루벤스한테 부탁을 합니다. 프랑스의 왕비로 들어가게 됐던 메디치 여왕은 루벤스한테 자기가 프랑스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라 해가지고 60개의 그림을 부탁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림 하나를 제작하는 게 보통 2년, 3년이 걸립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60개를 부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루벤스 공방에서 그거를 완성을 시킬 때까지 이 프랑스에 왔던 메디치 여왕도 알고 있었어요. 루벤스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루벤스의 마지막의 마무리가 자기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벤스가 했던 마무리를 위해서 루벤스가 했던 모든 그림들을 여기에다가 모아놓고 루브르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질세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카를 5세는 루벤스한테 72개를 부탁을 했어요. 루벤스는 그거를 그리다가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일감이 떨어져서 고생했던 화가 그런 거나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화가 가장 성공했던 화가가 루벤스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화가기도 했었죠.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 왕권에 사용이 되거나 안 그러면은 교황의 교황령의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크적인 특징입니다. 이 바로크가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프랑스. 프랑스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르노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절을 다니시면은 거의 모든 절이 의상대사가 만들었다고 써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백제나 고구려 계통의 북한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의 경우에서는 정통성이 신라에서 있다고 얘기를 해야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는 게 있어서 너도 나도 그래도 우리도 의상이다 얘기를 하는 게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절을 재건을 할 때 항상 정조가 해줬다고 해요.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데 모든 부분이 의상이 만들었고 임진왜란때 불났다가 정조가 새로 만들었고 이게 거의 모든 절들에서 공식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모든 정원과 성은 이 사람이 만들어놓지 못했어요. 이 사람 식으로 아니면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면 이 사람 방식을 모방을 해서 만들었어요. 르노트르는 당시까지는 굉장히 발달을 했던 이탈리아 유학생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훨씬 더 정원에 뛰어났죠. 프랑스는 정원이나 뭐나 하고 있을 형편이 아직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왕권이 조금씩 발달이 되면서 우리도 뭔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의 절대왕조는 어떤 왕조인가요? 절대왕이다 그러면 누굴까요? 루이 14세죠.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는 루이 14세가 있었던 절대왕조 그 가문 이름을 부르봉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봉은 앙리 4세에서 시작했어요. 오늘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은 기억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 인물 중에 루이 14세가 꼭 있어요. 루이 14세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크를 거의 정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는 7살 때 왕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섭정들이 꼭 있죠. 그 섭정들이 있었을 때 루이 14세를 보필을 하던 신하들보다 귀족들이 힘이 더 셌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쟤 좀 거슬리는데 죽여버리고 다른 자기들 말 잘 듣는 애로 왕을 새로 뽑을까? 해서 루브르가 지금은 박물관이죠. 그때는 왕궁이었죠. 루브르에 있던 루이 14세를 죽이려고 쳐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루이 14세 유모가 대신 칼에 맞아서 죽는 동안에 루이 14세가 셋 길로 도망을 가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귀족들의 난이 한 번 있었는데 루이 14세는 이 이후에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루브르 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바깥쪽 외곽에 있는 성들에서 머물렀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만들어놨던 외부의 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 파리 주변으로 있는 성들에 머물면서 필요할 때 업무 볼 때만 루브르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밤에는 와서 자는 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루이 14세가 20세가 되어가는 동안에 나이가 16살, 17살 되면서 프랑스에는 굉장히 실력 있는 재상이 생겼어요. 콜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뿐 아니라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매제도예요. 담배, 술, 소금 이런 거를 국가에서 세금을 조금씩 매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크게 거부감이 안 드는 거였지만 KBS 시청료 받듯이 요만큼만 받아도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돈이 생겨가지고 점점 세질수록 왕의 권위도 세지는 거였었거든요. 그 바람에 예전처럼 귀족들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차츰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루이 14세의 재무대신 겸 국세청장이 푸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모으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돈이 많으니까 성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자기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르비공트라는 성이에요.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모르비공트라는 성이 있어요. 요 성을 만들 때 요건 이제 성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을 만드는 동안에 자기가 이제까지 없던 프랑스에서 절대 생각할 수가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용을 했던 게 르노트르입니다. 요거 이제 루이 14세. 이 성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 성을 너무 잘 만들어서 자랑이 하고 싶은 나머지 루이 14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루이 14세하고 다 대신들을 초대를 해놓고 거기서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하는 동안에 루이 14세가 열이 받아서 나가버렸어요. 그걸 이제 다른 신하들이 알았죠. 눈치를 채서 루이 14세가 나가는 20살이었을 때 루이 14세 옆에서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횡령을 해가지고 저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용서를 하시면 안 돼요. 왕은 지금 묵을 성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신하라는 놈이 저렇게 했었으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기 듣고 싶은 얘기였죠. 그래서 자기의 경호 대신을 부르는 거죠. 경호 대신 달타냥이 있어요. 달타냥한테 가서 그 새끼 잡아와. 바로 잡아와서 푸케에 보고 앉혀놓고, 야, 네가 그 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성을 자랑스러워하니까는 좋다. 그 성을 보면서 죽어라. 해가지고 성 앞에다 감옥을 만들어놓고 굶겨주겠어. 성을 개장한 첫날에 루이 14세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생각을 해봤죠. 저걸 뺐자니 좀 폼이 안 나다. 그렇다고 이건 너무 잘 지어가지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냥 넘어가긴 좀 뭐하고, 이 성 지었던 놈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정원사, 건축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식을 했던 조각가, 화가들이 모두 소집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이 르노트르입니다. 이 르노트르한테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을 만들어라. 다른 화가, 건축가 이런 사람들은 네 했는데 혼자서만 전 못하겠습니다. 루이 14세가 없는 바로 왜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라. 저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얘가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탈리아 유학생 출신의 젊은이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루이 14세가 그러면은 죽일까 하다가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이 성 너무 잘 만들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보르비콩트 성보다 적어도 5배 정도 큰 걸 한번 만들어. 그건 할 수 있겠네. 그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만든 게 뭐가 그렇게 달랐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베르사유를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만든 5배 큰 게 베르사유예요. 베르사유는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들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베르사유는 저기에서 나오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뒤쪽이 다른 거예요. 르노트르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을 당시에 이탈리아의 정원학은 항상 이탈리아의 토지를 기반으로 자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거를 정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식 정원 생각하셔도 되고요. 정원들이 집에 조그만한 이렇게 언덕에다가 나무, 조그만한 포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산지 지형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할 때 예전에 르노트르의 선배들은 산을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와서 조그마한 산을 만들고 거기에다 정원이라고 해놓고 이게 선진 이탈리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써먹었습니다. 근데 르노트르는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확 넓혀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가 쭉 내려오는 거를 쫙 다리미를 밀듯이 펴서 평야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평야를 운하를 만들고 숲을 만들고 그 숲을 기하학적으로 다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나눠보면 언덕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생겼던 변화함과 어떤 여기에 변화와 안 그러면 심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언덕에서 나무들이 있으면. 근데 그거를 쭉 펴놓으면 심심할 텐데
거기에다 기하학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무를 꼭 무슨 이발해 놓듯이 팍팍 잘라놓는 게 있죠. 그런 도형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평면에다가 정원들을 폈어도 지루하지가 않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저렇게 대형의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정원이 아니에요. 저 정원을 만드는데 1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저 정원이 2001년에 프랑스가 2000년도에 태풍을 굉장히 심하게 맞은 적이 있어요. 파리의 그 보르도 쪽으로 이렇게 대서양에서 오는 태풍이었었는데 그때 베르사유에 나무가 여러 개가 뽑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새로 심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그럼 다시 복원을 해야 되겠는데 나무 종이 어떤 거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황당하게도 미국 소나무였어요. 갖고 왔죠. 여기 있는 나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이게 먼 지역에서 장식에 맞도록 갖고 와져 있습니다. 저 속에 숨어있는 요 정원들 안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집, 미로, 안 그러면 산책로, 안 그러면은 캠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묵고 있는 귀족들이 도저히 다녀볼 수가 없을 만큼 넓은 곳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술사학자를 일부가 공부를 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베르사유를 사람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게 되는 거는 실제로 어떤 거를 느낄 수가 없다. 절대로 이것은 하늘 위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돈 들여서 헬리콥터를 타실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링크를 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거나 그렇게 되는 걸 텐데 베르사유 정원은 질리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로 화려하게 되어 있고 정말로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베르사유가 프랑스의 상징이 됐고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유행이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죠.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의 왕들은 배가 아파서 죽었어요. 저거. 어떻게 저걸 가질 수가 있지? 이건 이탈리아조차도 이탈리아는 물론 왕이 없으니까 참 우리 거를 갖고 간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될 게 아니에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했고 거기 모든 걸 다 잡아놓고 프랑스가 당시에 전맨이 뭐니 하는 걸로 왕권이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가 돼 있었을 때 저게도 전부 투자를 해서 잡아놓을 수가 있었던 자기들의 화려하고 그리고 진짜로 탁월했던 시대에 베르사유는 저런 것들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에서 각자 자기들의 성을 만들기 때 베르사유를 모델로 해라. 저기 폐하 우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베르사유를 모델로 해라. 내가 그거는 가져도 되지 않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베를린에 가면은 상수시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상수시는 프랑스 단어예요. 고민이 없다,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프랑스 단어. 이 프랑스 말을 일부러 붙인 이유가 베르사유 축소판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쨌든 난 저거라도 가져야겠다. 항상 모든 왕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프랑스의 왕들이었고 항상 모든 귀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저 프랑스 왕 옆에서 지들도 같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귀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행은 프랑스가 뭘 쓴대냐 요즘 프랑스가 뭐 입고 있대니 해서 물어봐서 결정이 나는 거였습니다. 시절부터 만들어낸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점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유행이에요. 프랑스는 최고 가는 장식 미술. 어떤 왕권은 프랑스가 가장 화려하다. 사람들한테 고정관념으로 들어간 거는 베르사유와 부르봉 왕조 때문입니다. 저게 바로크의 예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크는 바로 귀족들의 예술로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pom파두르 부인 같은 사람도 있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바로크 얘기가 원래 아닌데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잠깐 양해를 해주시고 바로크가 이렇게 가 있을 때
부르봉 왕조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때입니다. 혁명에 대한 역사나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로크니 로코코니 귀족들과 왕권의 서비스를 하고 있던 그런 예술을 나무라면서 등장하게 된 게 신고전주의입니다. 그게 저 다비드였어요. 다비드가 여기에 세 사람의 그리스 용사를 세워놓고 칼을 세 개를 들고 있고 여자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은 아까 베르니니가 했던 것보다 훨씬 정적이죠. 안 움직이거든요. 바로크니 뭐니 너무 난잡하고 정신없다. 일단 우리는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야 된다. 했던 게 이 신고전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항상 요게 얘기했다가 저게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바로크 때 그렇게 막 나가더니 이제는 다시 또 그거 싫다거든요. 깨끗하게 정돈된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신고전주의고 저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유럽의 아카데믹한 예술의 패턴입니다. 유럽의 아카데믹한 예술은 이런 것들로 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마땅히 해야 되는 세 사람의 이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고 만들어놨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죽음에 대해서 다비드가 그려줬던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인물이라고 하는 마라가 암살을 당했던 순간을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중유명한 나폴레옹 대관식인데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뭔가 하나 지적을 해야 합니다. 화가들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비열하고 가장 이래 붙었다 저래 붙었다 했던 게 다비드거든요. 실은 다비드가 뭐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막 깔끔하고 그리스 로마 조각 그런 걸 계속 했다고 그러던데 왜 그럴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왕이 있었을 때는 왕한테 잘 보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혁명이 되니까 이제 혁명을 하는 어떤 아까 그런 그리스의 조각 아니면 마라의 초상 이런 걸 그린다.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실패를 한 걸로 되는 것처럼 되고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잖아요. 이 황제가 되는 순간에 혁명이 끝난 거라고 멀리 독일에서 베토벤도 흥분해가지고 낙골 막 찢어버리고 난리가 났었을 때도 다비드는 나는 나폴레옹을 믿어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폴레옹한테 또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왕당파, 그 다음에 공화파, 그 다음에 다시 또 황제파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최고가는 권력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는 다시는 재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바람에 자기 죽을 때는 그렇게 프랑스에서 최고가는 화가였는데 불구하고 벨기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망명을 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해서 벨기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폴레옹 대관식은 그렇게 왕권에 가까이 그러니까 황제권에 가까이 다가가 있던 다비드의 위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요거는 프랑스에 몇 개 안 남은 1m 돌입니다. 1m 표지선. 고기 한 근 400g이고 600g이고 그리고 채소 한 근 하면 400g 정도. 왜 그런 거야? 근인데 왜 다른가? 제가 알기로는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크기에 대한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400g 잡아봤자 가벼우니까 그리고 고기는 조금만 잡아도 무거워서 600g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근이라는 거는 별로 정확하지가 않은 단위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척 한국에서 얘기하는 몇 척 키가 몇 척 거인이다 얘기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은 이 30cm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0cm가 넘으니까 8척이다 그러면은 관우가 2m가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작았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척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하고 있었던 예전 단위도 똑같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인신이 뭐냐 하는 것들이 뭐 손가락 굵기, 팔에서 여기까지 길이, 뭐 무게는 어떻게, 파운드는, 리브르는 어떻게 이렇게 식으로 다 따지는데 뭐 하나 정확한 게 없었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혁명으로 귀족들을 없애고 새로 신분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될 수 있는 거를 열어줬다. 이런 정치혁명에 대한 거 빼고 그거 말고도 크게 많은 걸 변화시킨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량형을 통일을 시키고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진 기틀이 되고 그거를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걸로 바꿔놨죠. 나폴레옹의 가장 큰 업적이 나폴레옹 법전 만들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다스리겠다, 표지를 새로 주겠다, 그리고 모든 도량형은 새로 통일을 해서 바꾸겠다. 요 1m 표지석은 요거를 1m라고 한다. 요거의 100분의 1은 cm고 요거의 1000분의 1은 mm다. 이제부터 모든 단위는 이거에서 맞춰서 하고 이걸 안 쓰면 죽여버리겠다고. 이 과격한 방식을 통해서 프랑스가 현대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예전의 거를 버리고 이제 도약을 해나가는 단계가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쪽에는 로베스피에르하고 이쪽에는 나폴레옹입니다. 정치적인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에, 안 그러면 어떤 문화에 자기들이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새로 뛰어나갈 수 있는 처지가 됐던 그 이후에 혁명 동안에 겪었던 1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겪었던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는 이런 낭만파 그림들에서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혁명은 수도 없이 됐었죠. 요거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그린 게 아닙니다. 1830년도에 있었던 나중에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데는 1830년 7월 혁명을 그렸던 화가 들라크루아는 자기들 끼워넣었지만 자기는 사실 겁이 나서 못 들어가 있었어요. 빠져있고 요 그림을 보고 감동을 했던 빅토르 위고가 요 소년을 모델로 해서 레미제라블을 썼죠. 모두 멋진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고 그림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저렇게 해놨고 그리고 저건 이제 낭만파 그림에 들어갑니다만은 항상 그렇죠. 제도권에서 더 사람들한테 견고하게 있었던 그림은 낭만파 시절에도 여전히 도미니크 앵거르 같은 사람 자기 자화했는데 이런 그림들 이건 이제 상당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들. 그림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1800년대 후반까지 사람들은 그림이다, 예술이다, 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때 왕을 위해서 있던 거. 그게 혁명을 지나면서 좀 더 넓어지긴 했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데 그 구경을 해봤자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는 정돈된, 다비드 때부터 정돈된 그 체계에 의해서 그리스 신화를 그렸거나 역사를 그렸거나 안 그러면은 로마나 뭐 이렇게 역사를 그렸거나 안 그러면 종교에 대한 걸 그렸거나 안 그러면은 뭔가 여자 누드니 뭔가 이제 사고 싶은 부분을 그렸거나 패트런은 그림에 돈을 지급을 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자들 아니면 국가 아니면 성당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항상 요 세 사람이 주문하는 걸 그려야 되니까 초상화 그리거나 여자 누드, 요건 이제 부자들이 주문하는 거예요. 신화 그리거나 안 그러면은 역사를 그리거나 이거는 국가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피셜 아트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당에서 주문을 하는 거는 종교화겠죠. 이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이게 100년 넘게 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람들한테는 예술은 요거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쁘게 말씀드리는 르네상스가 끝나고부터 바로크 있었고 그 이후에 요 고전주의나 낭만주의가 있었을 시기
여전히 지속되는 요 밑에 부분에서 그다지 변하지 않던 그림이었어요. 이거는 르네상스 때부터 그다지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위쪽에서 파도를 쳐가지고 올라가듯 바로크도 있었다, 신고전주의도 있었다, 낭만주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들은 큰 틀에서 그림의 역사에서 위에서 계속해서 있는 선구자들입니다. 이 선구자들을 따라가면은 변화하는 것들이 재밌어서 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도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밑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그림들은 이런 걸로 대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